유치원 개학을 이틀 앞두고 한유총 투쟁에 동참하겠다며 개학을 연기하는 사립 유치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 돌봄 체제를 가동함과 동시에 해당 유치원에 대해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법령을 무시하고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사립 유치원에 대해 정부는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4박 5일 일정을 마치고 열차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회담 결렬 책임을 둘러싸고 북미 양국이 사흘째 장외 공방을 이어가는 이유를 분석해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국내 임산부 170만 명을 분석한 결과 이런 미세먼지가 조산 위험을 최대 2배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남성이 갑자기 가스총을 발사해 손님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총이 정말 발사되는지 궁금해 방아쇠를 당겼다고 진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밤 9시 뉴스입니다. 이제 개학이 눈앞인데 사립유치원들의 무더기 개학 연기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개학이 불투명한 유치원이 전체의 10%가 넘습니다. 유치원 3법을 철회하지 않으면 무기한 개학을 연기하겠다는 건데 당장 아이와 학부모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먼저 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청 홈페이지마다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 명단이 올라옵니다. 서울 39곳, 경기 44곳 등 190곳의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296곳은 교육청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답을 회피했는데 개학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전국 사립유치원의 약 12%가 오는 4일 개학이 불투명합니다.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는 한유총의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인정해달라는 그러한 대화를 하겠다는 요청 자체를 묵살하기 때문에 이러한 극단적인 상태까지 올렸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학부모들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개학 연기를 확정한 190곳 가운데 42%, 80곳만 자체 돌봄을 계속합니다. 유치원 학부모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아이를 볼모로 한 집단 행동에 분노를 느낀다며 형사고발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부처, 교육부, 교육청 같이 긴급하게 대응 체제를 만들어서 촘촘하게 학부모님들의 돌봄에 대한 공백을 철저히 대응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교육감들과 한국유치원 총연합회는 내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모두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정부는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사익을 추구한다며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유호윤 기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 방침을 아이들을 볼모로 한 사익 추구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유치원도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이 자기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닙니다. 6.25 전쟁 때도 아이들 교육은 포기하지 않았다며 한유총의 개학 연기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만약 무단으로 개학을 연기하면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거부 시 형사고발하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개학 연기 투쟁이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크다며 준법 투쟁이란 한유총 주장에도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회계 투명성을 위한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도 한유총이 사실상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유치원 3법도 거부합니다. 그것은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사실상 다름없다고 교육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학 연기 강행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 서비스 지원을 신청받고 전국 공동육아 나눔터에 아이 돌보미를 파견하는 등 돌봄 공백 최소화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정치권은 시각과 해법이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한유총의 집단 행동을 비판하며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주문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한유총과 대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닷새간의 베트남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 김 위원장의 모습은 다소 피곤해 보였습니다. 닷새간 김 위원장을 취재한 하노이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송금환 특파원, 김 위원장이 귀국길에 올랐는데 당초 예상보다 좀 빨랐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을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기업 시찰을 오늘 오후에 진행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일정만 소화하고 낮에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전에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과 인연이 깊었던 베트남 북부 호치민 묘역을 찾아서 헌화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전용 차량에 올라서 동당역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쯤 달려서 도착했는데요. 입국대와 마찬가지로 군악대와 환송 인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양손을 마주잡고 흔들면서 환송에 답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시간 오늘 오후 3시쯤 국경을 넘었고 현재는 중국 내륙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직전에는 저렇게 웃는 모습도 좀 보였는데 전반적으로는 얼굴이 어두웠다면서요? 네, 오늘의 마지막 일정이었던 호치민 묘역을 찾았을 때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이 다소 눈에 띄었습니다. 5일간의 긴 일정이었고 그 자리가 엄숙한 곳이기도 했지만 다소 지친 기색도 엿보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에 잡힌 표정은 공식 일정 내내 조금 굳어 보였고 앞머리가 일부 얼굴로 내려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 정리를 한번 해보죠. 현지에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네, 현재로서 향후 회담을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빈손 귀국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닷새 전에 이곳 하노이에 도착할 때만 해도 핵담판을 통해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안보 지형을 바꿀 평화의 틀이 마련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 섞인 관측이 많았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북미 정상 간의 만찬도 이뤄졌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손에 쥔 협상 결과가 하나도 없는 귀국길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직후 시작됐던 베트남 공식 방문 일정도 일부 앞당겨졌고 현지 경제 시찰 등의 경제 행보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지도자로서는 55년 만에 베트남을 방문해서 관계 정상화를 이룬 것 정도가 성과로 평가됩니다. 지금까지 하노이에서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북미 양국은 사흘째 장외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심 의제였던 영변 핵시설 폐기 대상과 제재 완화의 범위를 놓고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요. 특히 북한에서는 미국의 계산법이 의아하다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관련 제안은 광범위할 뿐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They were pretty expansive with respect to what they were prepared to do at Yongbyon, but there were still not complete clarity with respect to the full scope of what it is they were prepared to offer.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영변 핵시설 일부만 폐기하겠다는 제안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무슨 소리냐? 영변 핵시설은 다 내놨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기 있어보지 못한 이런 영변 핵 단지를 통째로 폐기할 때 대한 그런 제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은 있었는데 그 내용과 의도를 놓고 북미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제재 해제도 해석이 다릅니다. 북한은 다 해제해달라고 한 적 없고 5개 해제만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제재가 한 묶음으로 작동하는데 5개 분야 해제하라는 것은 결국 제재 전체를 풀라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동결조차 할 생각이 없는데 제재를 풀면 돈이 북한에 들어갈 테고 이는 핵무기 개발에 미국이 돈을 대는 셈이라고 했습니다. 이틀째 기자들을 만난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미국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김 위원장이 미국의 이런 계산법에 굉장히 의아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북미 간 논란을 사소한 것을 갖고 의미를 따지며 옥신각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상회담 후 북한의 반응이 건설적이라고도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이 같은 북미 간의 공방은 결국 양측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밑그림부터 상당히 달랐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향후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전망이 그래서 나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어렵게 연 북미 정상회담. 하지만 양측의 이견은 비핵화와 상응 조치의 범위 같은 기본 사항에서부터 두드러졌습니다. 영변 핵시설의 전면 폐기는 물론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영구 중지하겠으니 이를 이유로 부과된 대북 제재는 해제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한 북한. 하지만 미국은 제재 해제 전에 대량 살상 무기나 ICBM 등 위험 요소 모두가 확실히 제거돼야 한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미국이 영변 폐기 이외의 추가 조치를 북한에 강하게 요구한 이유입니다. 미국 측은 영변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논의 대상에 대한 기본 정보조차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점도 드러났습니다. 북한이 카드로 내놓은 영변 핵시설에 대해 미국이 다른 핵시설의 존재를 갑자기 언급하며 맞선 것이 대표적입니다. There are other things that you haven't talked about, that you haven't written about, that we found that people didn't know about, including the uranium, including the second uranium enrichment plant. Exactly, and we brought many points up that I think they were surprised that we knew. 기존 협상이라면 정상회담 전 실무진 사이에서 이미 논의를 마쳤어야 할 비핵화 대상이나 범위 등의 기본 사항들이 정상회담 테이블까지 미뤄지면서 빅딜 가능성만큼이나 결렬의 위험성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전체적으로 뭔가 인식차를 좁히기에는 시간적으로 신무협상의 기간들이 너무 짧다라는 좀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양 정상은 악수를 나누고 회담장을 떠났지만 정상회담 결렬의 충격이 실무진 협상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은 향후 협상 전망에도 물음표를 남깁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올봄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소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미국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최근 열린 북미 정상회담 논의 결과는 아니라며 이미 이전에 이런 결정이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방송도 미 국방부 관리 2명을 인용해 미군은 연례 대규모 연합훈련을 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원비어 사건을 김정은 위원장이 잘 몰랐던 것 같다라고 말했죠. 미국 내에서는 이 발언이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김 위원장을 두둔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재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귀국 엿새 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미국인들에겐 북한 정권의 잔혹성, 인권 침해를 각인시켜준 충격적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원비어 사망 사건이 거론됐습니다. I did speak about it, and I don't believe that he would have allowed that to happen. He tells me that he didn't know about it, and I will take him at his word. 하지만 김정은은 몰랐을 거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곧바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두둔한 발언이란 비판이 여야 모두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It's strange, and I don't know. There's something wrong with Putin, Kim Jong-un. In my view, thugs that the president chooses to believe. 원비어 부모도 성명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그의 사악한 정권은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함과 비인간성에 책임이 있다. 어떤 변명이나 과장된 칭찬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후폭풍이 거세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트위터에 물론 나는 북한이 오토의 학대와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건 오토가 헛되이 죽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책임 주체를 북한이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했을 뿐 김 위원장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향후 협상에 대비 정상 간 신뢰 유지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자국민 보호, 인권과 관련해 국내 정치적 비판은 피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수위 조절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뒤에 보이는 이 뿌연 화면, 오늘의 서울 모습입니다. 3월은 1년 준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인데요. 올해는 3월의 시작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남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의 서너 배에 달하는 매우 나쁨 수준이 이어졌고 또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도 미세먼지는 좀처럼 가시지 않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지역만 비바람이 불며 농도가 낮아질 뿐 그 밖의 대부분 지역은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할 때면 임산부들은 더욱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국내 임산부 170여만 명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가 조산 위험을 최대 2배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뱃속 아기의 건강을 염려하는 예비 엄마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요새 미세먼지가 너무 안 좋을 때가 많으니까 엄마가 안 좋은 공기를 마시면 아기한테도 안 좋은 게 영향이 간다고 하니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되고. 괜한 걱정이 아닙니다. 국립암센터 등의 공동 연구 결과 미세먼지는 조산의 위험을 높였습니다. 국내 임산부 174만 명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임신 기간에 노출된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70을 넘을 때 조산 위험이 1.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2주 이전 출산 조산 위험은 2배 높았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70은 세계보건기구가 장기간 사망률이 15% 증가한다고 보는 기준입니다. 국내 기준은 80을 넘어야 나쁨입니다. 비슷한 연구가 이전에도 일부 있었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확인은 처음입니다. 의학계는 미세먼지가 임신부의 혈액으로 들어가 태반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으로 추정합니다.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면 산모의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기는 탓으로도 봅니다. 미세먼지가 산모의 내분비계라든가 아니면 태반 내에서 산소 전달 등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미숙아 출산을 일으킬 수 있다고 현재는 추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임신부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야 합니다. 하지만 운동량이 너무 줄면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실내에서라도 운동을 하거나 마스크를 쓴 채 적당히 실외 활동을 해야 좋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저가의 떨이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었습니다. 반대로 한편에선 명품 가방 등 해외 고가품 매출도 크게 뛰었는데요. 이렇게 아주 싸거나 아주 비싼 것에만 지갑이 열리는 소비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성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뒷판이 긁힌 책장, 윗부분에 금이 간 서랍장, 모두 한 번 판매했다 반품된 상품들입니다. 살짝 흠집이 있거나 작은 하자가 있는 대신 가격은 원래 판매가의 3분의 1 수준까지 저렴해 실속을 따지는 소비자들이 많이 찾습니다. 백화점 물건보다는 좋다고 해야 될지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냥 싼 맛에 사보는 거죠. 남대문 같은 데 가면 조금 가격이 이거보다는 세거든요. 아는 거는 좀 싼 걸로 골라서 사고 있어요.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반값 이하로 싸게 파는 온라인몰도 재고가 순식간에 동락이 일쑤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고가품 판매 역시 크게 늘었습니다. 하나에 700만 원이 넘는 해외 유명 브랜드 가방. 주문이 밀려들어 몇 달을 기다려야만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한 720만 원. 다음부터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은 없고요. 다 예약으로 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한 4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국내 주요 백화점의 해외 고가품 매출은 1년 새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해외 고가품 매출이 전체 매출의 4분의 1을 차지한 곳도 있습니다. 수입차 판매량도 지난해 한 해 동안 26만 대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양극화된 소비 행태는 결국 국민들의 소득 격차가 커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면서 소득이 매우 악화되었고요. 따라서 전반적인 소비 역시 필수품에 제한된 형태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 자체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4분기 소득 최하위층의 한 달 가처분 소득은 98만 원대로 1년 전보다 19.5% 줄었는데 최상위층은 8.6%가 늘었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오늘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50대 남성이 가스총을 발사해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또 부산에서는 대형 선박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민혁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강북구 한 식당 앞 도로에 경찰차와 소방차, 구급차가 멈춰섭니다. 한 남성이 식당에서 가스총을 발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A씨가 갑자기 가스총을 꺼내 들고 바닥을 향해 발사한 겁니다. 화생방 했을 때처럼 좀 목이 따끔거리고 눈이 아프고 콧물이 나고 그래서 저도 밖으로 나와서 신고를 한 상황이었죠. 어떤 분은 우시는 분도 있었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스총이 발사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방아쇠를 당겼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가 소지한 가스총은 호신용으로 등록돼 휴대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지 허가가 있는 건 분명히 맞고요. 범죄 전력이랄지 과거 전력에 문제가 없으면 소지 허가가 나간대요. 경찰은 A씨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쳐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8시쯤 부산신항 북컨테이너 부두에서 대형 컨테이너 선끼리 충돌했습니다. 각 선박에는 20여 명의 승선원이 각각 타고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손된 컨테이너를 모두 하역하고 상부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진행을 한 후에 추돌 사고로 반파된 차량 석 대가 인천공항 고속도로 인천공항 방향을 막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50살 B씨 등 6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3.1절 기념식에서 만세운동으로 7,500여 명이 숨졌다고 말했죠. 일본 정부가 사망자 수가 다르다며 부적절한 언급이라고 항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항의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 KBS가 취재해보니까 이름 없는 3.1운동 순국자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찾아주는 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김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 운동. 아흐레 만에 경기도 양평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한 달 뒤 곡수장터엔 무려 3,000명이 모였습니다. 장날이었습니다. 헌병들이 총을 쐈고 2명이 숨졌습니다. 각지에 살던 분들이 모여서 만세 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구속돼서 현재 그 독립유공자가 돼서 일제가 파악한 양평의 3.1운동 순국자는 11명. 하지만 서운된 사람은 고작 3명뿐입니다. 곡수리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이호승 선생. 헌병들에게 붙잡혀 총살됐지만 주민들의 증언만 있다는 이유로 훈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훈처에서 증언만 가지고는 자료가 부족한 거죠. 관심을 미리 좀 갖고 많은 분들이 서운도 받을 수 있었고 아마 더 많은 그 내용이 밝혀졌을 텐데. 만세운동 열기는 태백산맥을 넘어 동해까지 확산됩니다. 4월 9일 강원도 양양군 기사문 마을 시위. 모두 9명이 총탄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1,000여 명이 진행을 하는데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바로 발포가 시작이 돼가지고 5명은 훈장을 받았지만 4명은 서훈이 보류됐습니다. 역시 증거 부족이었습니다. 18살 때 숨진 문종희 선생도 그런 사례입니다. 후손들이 뒤늦게 족보에서 3.1운동 순국 사실을 발견해 정부에 서훈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가정을 어른들이 만들어놔서 잊어먹지 말고 보관해라. 산소가 어디다가 썼다는 것도 다 여기 읽어보면. 일제강점기 역사학자 박은식 선생이 독립운동 지혈사에 기록한 3.1운동 순국자 수는 7,500여 명.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조선 소요사건 일람표에선 553명으로 집계했습니다. 그런데 3.1운동 순국자로 서훈을 받은 사람은 311명에 불과합니다. 일제가 파악한 사망자보다 242명이나 적습니다. 투옥이나 재판 기록이 없는 3.1운동 순국자들은 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핑계 속에 일제가 스스로 인정했던 사망자 553명의 신원조차 모두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그럼 일제도 인정한 553명의 3.1운동 순국자, 이들만이라도 정확히 파악할 방법은 없을까요? KBS 취재진이 중요한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이어서 윤보미 기자입니다.
일제가 만든 조선 소요 사건 일람표. 3.1운동 사망자가 553명이라는 숫자만 나오고 순국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총독부가 이 일람표를 본국에 보고하면서 함께 보낸 문서를 확인해 보니 의미 있는 내용이 발견됩니다. 사망자의 전체 명수를 셀 때 별책 가포 연명부를 참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일제가 사망자들의 이름을 적은 명부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시기 일제의 군조직이 본국에 보고한 문서에도 헌병사령부가 인명부를 작성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현재의 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에서 3.1운동 참가자 중에 사망자들에 대한 명부를 작성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KBS 취재팀은 국내외 연구자들과 함께 일본 방위성과 외무성 사료실에서 수개월 동안 이 명부를 추적했습니다. 찾아내진 못했지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망자 명부 같은 경우도 작성이 된 다음에 단순히 한 군데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로 배포를 했을 텐데 당시 조선총독부가 중국에 있던 관동 도독부나 본국의 경시청 등으로 보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한 개인이나 연구단체가 일본의 요구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각 지방경찰청이 보관했던 낡은 문서더미 속에 끼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제가 자인한 이들부터라도 신원을 확인해 명예를 회복시키는 게 3.1운동 100년을 맞는 우리의 선결 과제입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강남 클럽 버닝썬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빅뱅 멤버 승리가 입대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것을 조사하기 위해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성접대를 받았다고 알려진 참고인들의 소재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 제품에 관세를 추가로 올리지 않겠다고 통보해왔다며 미국 측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9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국 제품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5%로 높이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영화 한거 유관순 이야기가 3일절인 어제 26만 1,953명을 동원해 흥행 수익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영화는 순제작비 10억 원이 투입된 저예산 독립영화로 유관순 열사가 서대문 감옥에 갇힌 뒤 1년여 동안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수만 명의 여성들이 해화역에서 시위를 이어갔었죠. 오늘 해화역에 여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700여 명의 시위 참가자들은 클럽 버닝썬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약물범죄 근절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천효정 기자입니다. 여성들이 법률 개정.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여성 700여 명이 해화역에 모였습니다. 무색무취한 마약류 GHB, 이른바 물뽕을 상징하는 회색 옷을 입고 약물 카르텔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범죄지요! 지금 당장! 참가자들은 클럽의 안전이 문제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성을 상품으로 취급하고 거래하는 문화가 만연한 클럽의 폐쇄를 요구한다. 유착관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경찰과 클럽 관계자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는 취재진을 비롯한 모든 남성들의 출입과 사진 촬영이 통제됐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사진 촬영이나 인터넷 방송 중계를 경찰이 제지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각 길 건너편에서는 50여 명의 남성들이 모여 반대 집회를 진행했지만 양측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해화역 시위는 지난해 5월 불법 촬영을 규탄하는 시위에 만여 명의 여성이 모이면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6차 시위에는 주최 측 추산 11만 명의 참가자가 모이면서 여성 의제로 열린 집회로서 사상 최대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전국의 마약 수사관 1000여 명을 총동원해 약물 이용 범죄를 3개월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우정입니다.